오늘은 홍인기 저자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이라는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지금 대왕개미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자는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단타 매매로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지금 유튜브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유명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왜 단타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심플하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기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14년 경력을 가진 전업투자자이며 유튜브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재학 시절에 15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22살에 1억을 벌었고, 같은 해 전재산을 날려서 깡통을 찬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대학교 주식투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매매 기법을 다져서 한국투자증권 대학생 모의투자 대회에서 172%의 수익률로 1위로 입상, 그리고 2022년 KB증권 실전투자대회 4회 연속 수상 및 대학생 리그 통합 챔피언 1위를 기록하는 아주 실력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가, 파트 2 선택받은 종목만이 상승한다, 그리고 파트 3 성공적인 단기 매매를 위한 기술적 분석, 파트 4 거래의 기술, 파트 5 돈을 지키는 방법, 이렇게 총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전반부에서 파트 1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파트 2 선택받은 종목만이 상승한다 라는 내용을 리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와서 파트 1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선택한 단기 투자라고 합니다. 나의 주식 투자 이야기인데, 저자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저자는 게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의 유저들은 사냥을 해서 매소를 모아 아이템을 샀던 반면, 저는 가지고 있던 매소로 아이템을 싸게 산 뒤에 비싸게 파는 거래를 반복해서 단기간에 원하는 아이템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런 거래나 매매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등하굣길에는 주변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구경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 아파트는 얼마일까? 같은 동네에 있는데 왜 A 아파트가 B 아파트보다 비쌀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의 원리를 궁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자본시장을 접하게 된 순간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부모님이 주식형 펀드 계좌를 개설해 주셨다고 합니다.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900포인트까지 주가지수는 하락을 했고, 펀드에 투자했던 원금도 반토막이 났고, 3년 후 종합지수가 다시 2000포인트를 회복했지만 제 펀드의 수익률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잘 오르는 개별 종목에 비해 더딘 펀드의 수익률을 보고 차라리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저자가 가상화폐로 돈을 번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2017년 우리나라에는 가상화폐 붐이 일었습니다. 40만원을 투자했는데 무려 8천만원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가상화폐가 200배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상화폐를 시작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2천만원으로 최고점을 달성한 뒤에 300만원까지 하락하는 대폭락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자는 돈을 벌었는지를 보면, 원화마켓은 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것이고, 비트코인 마켓은 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원화마켓과 비트코인 마켓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은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계속해서 돈을 쌓아 나갔다라고 합니다. 2018년 저는 22살에 1억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모으면서 나는 투자를 정말 잘한다 라고 착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저는 깡통을 찼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18년 입대를 앞두고 가상화폐로 번 돈을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돼서 주식이 거래정지까지 됐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까지 모아둔 투자금을 모두 날려서 깡통을 차게 됐다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빨리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저자가 단기 투자로 확실하게 전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한번 실패를 겪고 나서 단번에 큰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다음 두 가지의 투자 원칙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투자금을 계속 늘려가지 않고 수익금을 꾸준히 인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난다고 투자금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에 맞는 예수금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손실 금액이 제한이 되고 인출해 두었던 수익금은 내 자산으로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출을 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최대한 외부 변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인해 손실을 보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식을 최대한 짧게 보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한다면 장기 투자보다 단기 매매가 더 적합하고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고,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출금하고 매매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좌에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대외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지금도 이러한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단기 매매에 집중하면서 장기 투자도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보면 단기 투자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식은 항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리스크가 항상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1% 이상 다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요일날 내가 보유한 주식이 또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상당히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고 저자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짧은 순간에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오버나잇을 잘 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맞는 투자법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주식 투자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고, 첫 번째 방법은 당장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단기 매매입니다. 차트와 뉴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파악하는 등 기술적 분석에 집중을 하고요.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어하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평가된 종목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해서 장기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장기 투자는 단기 매매와 반대로 기본적 분석에 집중하며 기술적 분석은 참고만 한다라고 합니다. 주식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 그리고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좋은 뉴스가 있는 종목, 그리고 주가 상승 기대감 있는 종목이 수급이 바탕이 되면서 결국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단기 매매는 여기 첫 번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두 번째 과정에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수급을 보고 바로 시작을 하고,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 중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런 과정들을 크게 거칠 필요가 없고 수급과 그리고 주가 상승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익 매매는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과 비교하면 주식의 보유 기간이 길며 주로 정규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 거래하므로 직장인도 활용 가능한 기법이지만,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뉴스의 영향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전업 투자를 희망한다면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한동안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수익 또는 손실로 인한 감정 변화가 심하거나 손절매를 잘 하지 못하거나 종목에 대한 집착이 심한 성격이라면 주식 투자, 특히 단기 매매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기 투자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스크가 적다라고 합니다. 흔히들 단기 매매라고 하면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단기 투자를 하는 경우 보유한 주식이 없는 상태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오히려 리스크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재는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그러나 단기 투자를 하면 보유 종목이 없는 상태가 기본값입니다. 즉 평상시 계좌에는 현금만 있고 당장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잠시 보유하죠. 기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니고 있지 않을 뿐더러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타로 낸 수익은 그날그날 출금하면 되므로 본인의 그릇에 맞춰서 자금 관리를 하기도 쉽고 기준에 맞는 매매할 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날은 매매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단기 투자자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기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기 투자의 원리를 깨닫고 원칙을 지키며 투자한다면 단기 투자는 위험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이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주식을 하면 할수록 사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고 작년 재작년에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하면 멀쩡했던 주식들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기 투자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수하고 바로 수익에서 매도한다면 충분한 수익금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애매한 상황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으면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실패한 투자자들이나 또는 초보자분들의 계좌를 보면 주식으로 꽉 차 있고 예수금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종목이나 새로운 테마가 생겨나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 나와도 매수를 할 수가 없고 내가 가진 종목은 또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키워가는 그런 지금 상황들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 오히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종목을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좋은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일정 투자금이 넘어가면 단기 매매를 하기 어려워지고 수익이 날 상황에도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단기 투자는 100만원만 있어도 그보다 금액이 더 적더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선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00만원으로 20%의 수익을 3년 동안 만약에 꾸준히 낼 수만 있다면 35억이라는 아주 큰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투자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20%를 매월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투자는 100만원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아무리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한다면 수익은 금방 쌓여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장에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단기 투자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상승장에는 어떤 투자법을 선택하든 대부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장이라면 장기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거나 지수가 반등할 때까지 버티는 방법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기 투자라는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본전이라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고요. 하락장에는 수익을 낼 기회가 상승장에 비해서 적지만 지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거나 힘겹게 버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 금리 인상기에 코스피는 24.89% 하락했고 코스닥은 34.3%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금리 인상 테마주로 엮인 제주은행은 최고가 기준 같은 해 148.78%를 상승을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한일사료는 무려 700%가 넘는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일지라도 시장에는 늘 인기 있는 종목이 존재합니다. 그날 사람들이 사고 싶은 주식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단기 투자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지수가 하락해도 오르는 주식이 있기 마련이므로 단기 투자는 하락장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주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보면 특히 이제 전쟁 같은 것들이 많고요. 또는 질병이나 또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터졌을 때도 만약에 중동에서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 석유 관련주들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 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면 곡물가 상승이나 또는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만약에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해도 질병 관련 백신이나 또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하락을 해도 단기 매매는 단기적으로 그런 상승하는 종목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훨씬 유리하고 심플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는 단기간의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100% 성공하는 단기 매매 기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평균 5번 단기 매매를 반복하면 20거래일 동안 100번의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현재 매매법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매매 내역을 복기해보며 개선할 점들을 빠르게 찾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투자에서 큰 손실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고요. 또한 본인의 투자 실력을 객관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3년의 장기 투자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좋아서 수익을 낸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고, 투자 결과가 좋았을 때 수익을 챙기고 주식시장을 떠나면 다행인데, 그러나 본인의 실력으로 투자에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추가 입금까지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한다면 언젠가는 큰 손실을 보는 날이 올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출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장기 투자는 장기간 수익을 쌓아왔더라도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때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계좌 안에서 평가금만 늘었다가 줄었다를 반복할 뿐 수익금을 출금해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단기 투자는 출금을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쌓아가기에도 적합한 투자 방법이고, 예를 들어 계좌의 예수금을 5천만 원으로 세팅해두고 1천만 원 수익이 나서 계좌의 잔고가 6천만 원으로 늘어났을 때 1천만 원의 수익금은 인출을 하고 처음과 같이 예수금 5천만 원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수익금은 1천만 원을 계속해서 이제 쌓아가서 다른 계좌에다가 계속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기 투자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다리면 오른다는 환상을 모두들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예전부터 대기업이었고 오랫동안 주가가 꾸준히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망하지 않을 대기업에 투자해서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간 주가 상승을 할 것이므로 장기 투자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2000년 1월에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1월 말과 2023년 7월 주가를 비교해 보면 2000년 당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 현재까지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국민은행, LG전자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이 변했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성공을 한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개별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방법은 복리 수익을 활용할 수 있어서 기대 수익금이 가장 큰 투자 방법이지만 가장 난이도가 높은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보면 장기 투자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존버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장기 투자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가총액 상위 15개 기업 중에서 4개의 기업만 살아남아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15위에서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업을 분석하고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고, BTS 활동준단 내부 정보로 주가 급락 전에 모두 다 팔았다라고 하면서 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미 내부자 정보들로 아는 사람들은 미리 사서 수익을 내고 또 악재가 터지기 전에 미리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력들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면 이런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장기 투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의 대외적인 리스크가 없는 환경, 그리고 기업의 자체 리스크가 없는 환경, 기업의 사업 내용을 대주주나 대표 수준으로 아는 정보력, 그리고 주가가 오를 기업을 선별하고 상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기 투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장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이 장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단기 매매 수익금을 출금하면 일부는 미국 주식 ETF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 S&P 500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자는 단기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들을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1에서 저자는 장기 투자의 어려움 그리고 단기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자는 메인 매매는 단기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그리고 그 수익금을 계속해서 출금해서 장기 투자는 아주 여유롭게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가져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가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장기 투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외부적인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자는 오히려 공부를 하면 단기 투자가 훨씬 리스크가 적고, 그리고 수익을 계속해서 꾸준히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많은 것을 느꼈고, 정말 신기한 건 저자가 이제 28살인가 그렇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빨리 깨닫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 투자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현금이 창출되는 상황에서 적립식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를 계속해서 연습해서 단기 투자로 꾸준하게 수익만 낼 수 있다면, 현재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매매법이 저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파트 2에서는 선택받은 종목만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단기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는 종목을 선정하는 접근법부터 다릅니다. 흔히 장기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시장을 살펴 잘 오를 만한 종목을 잘 선택하고 매매할 때 외엔 계좌의 종목을 보유하지 않으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원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하는 단기 매매라면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법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단기 투자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기 있는 테마를 고르자,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주가 종합지수가 약 37% 하락을 했을 때, 그러나 코로나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의 주가는 시장 상황과 반대로 크게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악재가 발생해서 주가지수가 급락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늘 유행에 따라 상승하는 테마와 주식이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를 잘 활용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시로 보면 2020년 코로나19로 주가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이때 코로나 때 주가가 완전히 급락하는 주가 지수의 차트이고요. 이때 시즌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면서 저점 대략 35,000원 대비 67,000원까지 2배 정도 단기간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상승하는 테마도 있다라고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주가 지수는 14.6%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2차전지 관련 테마주는 무려 632%를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더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테마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 투자에서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날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의 대장주를 찾아서 매매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당일에 가장 인기 있는 테마 내에서 단기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단기 매매에서는 그날의 주도 테마에 그리고 대장주를 공략을 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자의 책을 읽고 제가 단기 투자를 조금 해봤는데, 아침에 아주 크게 상승하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HLB라든지 또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는 날, HLB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종목 대장주 25%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20% 상승하는 종목, 15% 상승하는 3개의 종목이 있다라고 친다면, 결국 25%를 상승하는 이 대장주를 잡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이 종목을 잡는 게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날의 시장 주도주를 찾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대금으로 인기 테마를 찾는 거라고 하는데, 모두가 관심을 가지며 돈이 몰리는 테마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어떤 종목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종목에 얼마나 많은 거래대금이
지금 거래됐는지를 확인하면 훨씬 쉽게 종목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고, 거래대금은 주식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얘기하면서 이 거래대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차트만 보고 주가를 예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사람들의 관심도를 종합해서 보아야 상승할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2023년 4월 3일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쭉 나와 있고, 거래대금 상위 15위 이내의 종목 중에 상승률이 5% 이상인 종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스코홀딩스, 미래나노텍, 코스모신소재, 나노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화학, 하이드로리튬, 지원앤에너지, 이렇게 8개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 2차전지 테마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날은 2차전지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래대금 상위 15% 이내의 종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확실한 테마가 보이지 않는다면 범위를 조금 넓혀서 상위 30위까지 확인해봐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상위 15개 종목 또는 30개 종목을 보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지를 찾으시면 되고요. 위의 그림에서는 거래대금 상위 15위 이내의 종목 중에서 5% 이상 상승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DX 등 포스코 그룹주 테마가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포스코 그룹주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확실한 테마가 보이지 않는다면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종목을 매매한다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고,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매매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2번 손실을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단타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종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날 확실한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매매를 멈추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한데,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에서 내가 확실하게 매수해야겠다라고 눈에 들어오는 종목만 매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컨트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매매할 종목이 없는 날에는 원칙에 맞지 않는 엉뚱한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관망하면서 기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어렵다라고 적어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단기 매매에서 종목 매수를 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아실 테고, 만약에 해보신다면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이슈로 상승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이 어떤 테마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뉴스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HTS 뉴스 창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실시간 뉴스가 계속해서 연동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키움증권 같은 데 보면 종목을 넣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관련 뉴스들이 쭉 뜨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해야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지금 어떤 이슈로 오르고 있구나, 이 종목이 어떤 테마이구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테마, 코스모화학이 지금 15.15%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모화학은 폐배터리 테마구나 라는 것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지만 HTS 뉴스를 확인해도 어떤 뉴스 또는 테마로 인해 상승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대동기어와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네이버에 접속해서 종목명을 검색 후에서 뉴스 버튼을 누르고요, 최신순을 클릭해서 해당 종목의 최근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결국은 HTS에서 제공하는 뉴스, 그리고 네이버에서 뉴스를 통해서 종목의 이슈를 판단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특별한 관련 기사가 없고 네이버 뉴스에서도 이슈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네이버 종토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라고 합니다. 네이버 종토방에 들어가 보면 요즘에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지만, 저도 가끔씩 이 테마가 왜 지금 상승을 하는지, 이 종목이 왜 상승을 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종토방에 가보면 정보 빠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올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어떤 공신력 있는 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토방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동반되는 동시에 모두의 관심을 받으며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뉴스가 나오기 전 주가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뉴스가 나오기 전 가격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테마나 뉴스를 분석할 때 해당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될 수 있는 이슈라면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겠지만 곧 결과가 확정되는 이슈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카카오와 SM같이 이렇게 인수합병의 뉴스의 경우에는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실제 어떤 회사가 인수할지 확정이 되면 재료 소멸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인수합병 외에도 다양한 재료 소멸 예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당선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지만 당선자가 발표되면 재료 소멸로 급락한다라고 하는데 그저께 이제 총선이 있었죠. 총선 다음날 이재명 관련주들, 조국 관련주들, 한동훈 관련주들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 다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재료가 소멸이 되고 나면 주가는 바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재료 소멸 전에 기대감에 매수를 하고 수익을 조금 내고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수합병 결과 발표 또는 선거 발표, 임상시험 결과 발표 등 수많은 재료 소멸의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해당 이슈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이슈의 결과를 확인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하락하고 심지어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뉴스 결과를 기대하고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기대감이 지속 가능한 종목만 매매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재료 소멸이 아주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잘 챙겨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등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제목인데 대세를 따르자. 하지만 단기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보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같은 테마군에서 25%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10%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5%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20% 상승하는 종목은 이렇게 올라서 이 부분에서 20%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종목은 상승을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게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손실폭이 적을 것 같고 그리고 주가는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급등해서 올라가 있는 종목은 여기서 만약에 20%에 올라탔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20%의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더 하락해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올라가는 대장주를 잘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이런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잡는 게 훨씬 확률도 크고 그리고 만약에 테마가 소멸되거나 잠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잠깐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많지만 여기서 5%를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만약에 10% 상승했다라고 하면 그냥 10%에서 15%까지 더 큰 하락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더 적게 하락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대세를 따라서 대장주를 매수하는 게 좋고요. 당장 주가가 상승할 수 있어 단기 매매에 적합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그날의 테마, 대장주 여부, 수급, 차트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이게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을 보면서 어떻게 이 종목에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는지를 보면서 결국은 많은 돈이 들어왔다라는 건 사람들이 이 종목을 선호하고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오르는 종목에 집중하자. 같은 테마로 분류되는 종목 중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르지 못하던 종목이 뒤늦게 상승하는 경우는 해당 테마주들이 오를 대로 올라서 과열된 상태로 하락을 앞둔 상승의 막바지 단계인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위와 같이 같은 테마 내에서 상승하지 못하던 종목이 뒤늦게 상승할 때는 그 테마주는 고점에 가까운 상황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상승하지 못하던 종목을 공략하면 상승하더라도 금방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에 가장 잘 오르는 대장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도 테마에 해당하는 종목 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아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승하고 여기서 많이 오르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횡보하거나 또는 하락하는 종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지 않고 완전히 발상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등주는 안 된다. 1등주가 가격이나 상승률이 높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상승할 때도 1등주가 2등주보다 더 크게 상승하며 하락할 때도 1등주는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므로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주도 테마의 대장주로 장을 마감한 종목은 다음날에도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이날 대장주인 STX 그린노지스는 상한가로 종가를 마감했지만 STX는 종가 기준 11.5% 하락하며 마감했다라고 하고, 이처럼 대장주가 상한가에 진입해서 매매하지 못한다고 해서 2등주를 매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대장주가 상한가가 풀릴 때를 기다려서 매수한 뒤 다음날 수익을 내고 나오거나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면 2등주를 매매할 것이 아니라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단기 매매에서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1등주를 매수하는 게 좋고, 1등주가 상한가를 가버렸다라고 해서 2등주를 따라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손실을 피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1등주가 상한가를 가면 2등주가 2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이거라도 잡아서 수익을 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들어갔다가 상한가가 풀려버리면 20% 상승한 종목은 완전히 꼬라 박으면서 15% 이렇게 하락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장주만 잡는 게 좋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순간에 갈아탄다라는 내용인데, 대장주가 바뀌는 순간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명확히 대장주가 바뀐 것을 인식한다면 바로 대장주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2023년 7월 25일 LS를 대장으로 판단해서 상한가에 매수해서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LS 네트워크스가 LS보다 더 높은 시초가로 시작하자 대장주가 바뀐 것으로 판단을 했고, LS 네트워크스를 매수하지는 못했지만 즉시 LS를 매도하여서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장중에 예를 들면 두 종목이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종목이 25%를 쭉 가고 있고 계속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밑에서 어떤 같은 섹터의 한 종목이 15%부터 쭉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쭉 치고 올라오다가 비슷비슷해지면 이 종목은 오히려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이 종목의 상승률을 높여서 23% 정도가 됐고, 이 종목은 오히려 20%가 돼버리면 이 종목은 쭉 하락을 해버리고 이 종목이 바로 상한가를 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실제로 장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중에 상승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대장주가 쭉 바뀌면서 또는 대장 섹터가 바뀌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대로 올라와 있던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대장주가 바뀐다, 뭔가 서열이 바뀐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 종목은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왜 내 종목은 오르지 않을까? 왜 내 수익률은 이럴까? 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한번 해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 종목만 오르지 않고 손실이 커진 이유는 대부분 하나로 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크게 상승한 주가가 부담스러워서 대장주를 매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오르는 종목은 계속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계속 내립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상승하는 대장주는 빨리 팔아버려 수익이 제한이 되고, 하락하는 종목은 끝까지 버텨서 오히려 손실을 키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손실을 줄여보겠다며 손실 중인 종목에 물타기 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습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도 가본 놈이 간다. 윗꼬리를 달지 않고 상한가에 자주 도달하는 종목이 매매하기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종목이 끼가 있다는 의미는 상승할 때 상승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고 상한가에 더 쉽게 도달하는 종목을 의미한다. 과거의 차트를 참고해 봤을 때 상한가에 자주 들어가는 종목들이 매매하기에는 적합하다라는 얘기이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는 단기 매매 시 과거의 기업과 차트를 참고해서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크게 오르고 상한가에 자주 도달하는 종목이라면 큰 금액을 쉽게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의 상한가를 잘 갔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나 주식수 유통 비율 등을 머리 아프게 분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과거 일봉 차트를 돌려보는 것이 쉽게 상승하는 종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가총액이나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는 것보다 차트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쭉쭉 보면서 어떤 종목들은 계속 윗꼬리만 다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한가를 빵빵 잘 터트리는 종목들은 한번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세가 더 붙으면서 상한가나 급등이 아주 쉽게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단기 매매에 적합한 시가총액이 대략 3천억 원 이하인 종목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아닌 개인의 수급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하기 힘든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예시와 같이 시가총액이 낮아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쉽게 변동하는 종목은 회사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주가가 어디로 움직일지 예상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시가총액이 3천억에서 10조 사이에 있는 종목을 공략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시총 3천억 이하 종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보통 시가총액 3천억 이하의 종목은 상승하다가도 쉽게 윗꼬리를 다는 등 흐름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고 주가 흐름을 매우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어가는 종목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조 원이 넘는 아주 큰 우량주나 또는 3천억 미만의 소형주는 일단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저는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형주라도 최근에 차트에서 끼를 보여준 종목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매매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아주 크지만 25%, 30%, 20% 이런 상승들을 잘 하는 종목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신뢰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공매도 잔고 비율이 낮은 종목. 공매도 잔고 수량이 많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주식의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장된 주식 수에 비해서 공매도 잔고 수량의 비율이 높은 주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무조건 매매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관심을 최고로 받는 주도 테마의 대장주라면 공매도를 이기고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이거나 공매도 잔고 비율이 낮은 종목이 공략하기 더 좋다는 뜻이지, 공매도 불가 종목이 무조건 단타 매매에 유리하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주도 테마의 대장주, 이게 가장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트 2에서는 끼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들, 그리고 적절한 시가총액, 그리고 공매도의 비율들, 그리고 대장주와 대장 섹터를 보는 방법들, 여러가지 실전 매매에 필요한 정말 실전 기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책에서나 또는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지,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잘 정리한 책은 저는 잘 보지를 못했는데, 정말 저자가 실전에서 매매하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아주 잘 기술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이제 파트 3, 파트 4, 파트 5 후반부 영상은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해드릴 텐데, 후반부에도 정말로 실전 매매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기술을 했고 손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 잘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서 다음 후반부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